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폴란드가 러시아 위협을 구슬 삼아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폴란드 애들은 실성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 군대를 50만 명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투스크는 폴란드 의회에서 폴란드는 미래 갈등에 대비하고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스크는 러시아가 유럽의 위협이 된다는 이전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모스크바가 3, 4년 안에 우크라이나보다 더 큰 목표에 대해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러시아가 터무니없다고 반박한 내용들입니다. 투스크는 폴란드가 나토의 동부 측면을 보호하는 보루 역할을 하기 위해 군사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20만 명 수준인 군대를 예비군을 포함해 50만 명으로 증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군대가 130만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투스크는 또 폴란드의 모든 성인 남성이 러시아와의 잠재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받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폴란드 여성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할 수 있다면서도 전쟁은 여전히 남성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스크의 발언은 EU 정상들이 방위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수십억 유로를 쓰자는 군사지출 계획을 승인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브라셀에서 열린 긴급 정상회담 이후 채택된 리암 유럽이라는 이니셔티브는 방위 지출을 최대 8천억 유로까지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4년 EU 방위 지출의 2배입니다. 투스크는 EU가 군사력을 증강하고 러시아와의 군비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메시지에서 러시아가 새로운 군비 경쟁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EU가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이 시작한 새로운 군비 경쟁은 유럽에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면서 유럽이 군비 경쟁에 대비하면 러시아는 40년 전 소련처럼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무기의 폴란드 수출과 관련된 뉴스가 갑자기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나토에서 한국의 K2 천무를 칭찬했다는 내용입니다. K2 전차도 주문하면 총알처럼 신속하게 배송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이 났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 무기 찐팬을 인정했다면서 나토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장은 폴란드를 방문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만나 K2 전차 2차 계약 체결 등 방산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조태열은 예전에 우크라이나가 왜 남의 일이 아니냐고 우긴 자입니다. 돈 버는 것은 좋으나 잠재적 분쟁국에 뭐 일이 떠들어가면서 무기를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하면 진짜 모르는 줄 알고 가르쳐 주시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튼 한국은 말귀 못 알아듣는 바보들이 잘났다고 나대는 나라입니다. 한편 도널드 투스크의 발언은 러시아가 EU에 위협을 가한다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뉴엘 마크롱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EU의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했으며 모스크바의 위협에 대응해 프랑스의 핵 우산을 다른 EU 회원국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죽으려 환장을 한 것 같습니다. 한편 파이낸셜 타임즈는 익명의 동유럽 정치인들을 인용해 러시아와 인접한 EU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선제 공격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칼럼니스트 사이먼 쿠퍼에 따르면 동유럽의 여러 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선제 공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와 워싱턴이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은 이런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먼 쿠퍼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스크바로 선회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냉전의 지리적 구분, 즉 동유럽과 서유럽이라는 개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즉 한쪽은 러시아를 실존적 위협으로 보고 다른 쪽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이먼 쿠퍼는 익명의 유명 동유럽 정치인을 인용했습니다. 그 정치는 러시아가 공격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러시아를 공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갈등이 격화된 이후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러시아가 승리하면 그 다음은 자기네 차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종종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같은 더 큰 제국의 일부였으며 주권을 잃었습니다. 체크 작가 밀란 쿤데라는 이런 취약성과 관련해
작은 국가는 사라질 수 있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작은 나라일수록 러시아의 악악되는 강도가 심합니다. 특히 에스토니아 전 총리로 현재 EU의 외교수장인 카야 칼라스는 대표적인 러시아 혐오론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소위 보수 우파라는 자들은 왜 러시아에 대고 아각거리면서 키예프를 응원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의 보수 우파는 세계관부터 틀려먹은 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모스크바가 EU와 군비 경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그들은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걔들하고 놀지도 않을 테니 경쟁할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는 바르샤바와 파리에서 나온 대립적이고 심지어 군국주의적인 성명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유럽이 아직 모스크바와 워싱턴 간의 새로운 역학에 적응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럽 지도자들은 결국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제 파악과 분위기 파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국도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이제는 알아채야 하겠습니다. 한편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급반전, 즉 미국이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어떤 스탠스인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슬라브 민족 간 동족 상잔의 전쟁에서 유럽이 패닉을 일으켜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를 버리지 말라고 설득하는 동안 서구의 동쪽에 있는 일본과 한국 같은 나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짜르그라드는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미국과 EU 간의 갈등은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에서 키예프 정권과 싸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집단 상황이라 불리는 현상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짜르그라드는 일본과 한국의 입장을 서술했습니다. 짜르그라드는 일본이 아직 바이든의 유산에 묶여 무기력하게도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연합이 제시한 러시아 혐오 정책을 계속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쿄는 올해 트럼프 복귀 전인 1월 초 25번째 대러 제재 패키지를 채택해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하고 수출 금지 품목도 확대했습니다. 짜르그라드는 그러면서 특수군사작전 이후 러시아를 떠난 일본 기업들이 다시 복귀하는데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러시아에서 사업을 중단한 기업 중 단 6%만이 복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러시아가 대응할 때마다 놀라움을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 외상 이와야 타케시와 전 현직 주 키예프 대사들에 대해 러시아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자 일본 당국은 펄펄 뛰고 있습니다. 첨언하자면 한국의 전 현직 주 키예프 대사들은 우크라이나의 치어리더지만 러시아는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을 많이 봐주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짜르그라드는 일본의 외교 정책은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입장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쿄는 2022년 2월 이후 반러시아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와 유럽 관료들 사이의 치열한 대립이 어떻게 끝날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그러나 일본이 우크라이나에서 가능한 가장 빠른 평화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자신의 평가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매체 데일리 신조는 군사 행동이 계속되면 키예프 정권의 상황이 악화될 뿐이며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러시아를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버렸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키예프를 독립적으로 지원할 형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니케이는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모든 국제적 요인과 위험을 매우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일본 정부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안정의 부족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북한은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니케이는 보도했습니다. 짜르그라드는 그러면서 한국은 좀 더 방향 감각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대러 제재를 해제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2월 말에 러시아에 대한 의료 장비 공급 제한을 해제했고, 이에 앞서 한국 매체들은 삼성, LG 등 한국 대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모색 중이며, 현대자동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자사 공장을 인수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지 몇 주 후인 2024년 11월 한국 당국은 키예프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정권의 대표들이 무기 공급을 다시 요청했을 때 일단 거절하고 돌려보낸 점에 주목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 점을 높이 사는 것 같습니다. 첨언하자면 당시 윤석열 정권의 속내가 뭐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말을 갈았다 키예프에 대한 지원을 끄는 건지, 아니면 더 나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 거기서 멈춘 건지 헛갈립니다. 한국은 외교 기능이 마비된 나라입니다. 누구 하나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폴란드에 러시아 공격용 무기 수출에 열을 올리는 상황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자르그라드는 동아일보 기사를 거론했습니다. 한국 매체가 이미 젤렌스키의 대체자를 찾기 시작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현재 런던 대사인 발레리 잘루지니, 키예프 시장 비탈리 클리츠코, 베르홉나 라다 의장 루슬란 스테판추크가 젤렌스키의 대체자로 거론된다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한국 매체를 과대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외국 매체 그대로 베낀 건데 한국 매체 분석으로 보고 있다는 게 코미디입니다. 자르그라드는 명목상의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상대하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결심이 한국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EU에 대해 날선 공격을 한 데 주목했다고 한 한겨레 기사를 들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좋은 동맹국이 아니며 키예프를 지원하는 것보다 러시아에서 가스와 석유를 사는데 더 많은 돈을 썼다고 한 트럼프의 비판을 소개한 기사입니다. 또 경향신문 기사도 인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미국의 협상은 통상적인 지정학적 질서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미국은 러시아와 직접 협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토와 유럽을 거치지 않고도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제 한국은 정책을 조정해 우선 러시아와 중국과의 외교 협력을 회복하라는 보도를 소개했습니다. 자르그라드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트럼프가 유럽연합과 갈등을 빚는 것은 서방의 위기, 즉 지배자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내부 갈등, 그리고 미국이 오만한 가신들을 제자리에 앉히려는 시도의 표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에서 무적처럼 보였던 나토와 유럽이 주요 희생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나토에 가입하기를 원했던 우크라이나가 실제로는 그 동맹을 장례식 치르는 이유가 되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 등 서방의 봉건적 속국들 가운데 지위가 더 낮은 나라들은 이러한 사태 전개를 우리의 눈초리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기다려 위험을 다시 평가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 빨리 승리하는 편을 선택하도록 노력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한편 윤석열이 석방되든 말든 러시아는 무관심해 보입니다. RT와 스푸트닉에서는 관련 기사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